1915년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뉴스를 터뜨립니다.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 당대 최고의 천재 두 명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니 과학계는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이 급변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에디슨과 테슬라 두 천재가 공동 수상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죠. 공동 수상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노벨 물리학상의 영광마저 거부하게 만든 두 천재의 대립, 전기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천재 발명가였지만 철천지 원수였던 이 두 사람, 약 30년 전 그들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 보시죠. (1884년) 젊은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의 손에는 단 하나, 에디슨을 향한 추천서가 들려 있었죠. 추천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아는 두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은 당신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이 젊은이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유럽에서 에디슨 전기 조명 회사의 기술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전기 설비 설치와 유지 보수를 맡으며 회사에서 중요한 기술자로 자리 잡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뉴욕 본사로 초대받았습니다. 드디어 에디슨과 마주한 테슬라는 그의 발명품들의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직류전기 시스템의 한계였죠. 테슬라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류전기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좋지만 멀리까지 전기를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류전기를 사용한다면 훨씬 멀리까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에디슨은 흥미롭게 그 말을 들으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이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50,000를 주겠네. 테슬라는 그 약속을 믿고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발전기를 대폭 개선한 테슬라는 기대에 부풀어 에디슨에게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비웃으며 말했죠. 테슬라, 자네는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군. 테슬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노력했던 일은 에디슨에게 농담거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테슬라가 에디슨의 회사를 떠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었죠. 그래서 직류와 교류가 정확히 뭐냐? 직류는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마치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같죠. 자동차는 정해진 방향으로만 쭉 달립니다. 안정적이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죠. 그런데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멀리 갈수록 연료가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유소를 계속 세워야 하죠. 직류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멀리 갈수록 전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에디슨은 몇 블록마다 발전소를 세워야 했습니다. 몇 블록마다 발전소를 세워야 한다니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발전소를 세우는데 드는 비용, 유지비, 그리고 인프라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지는 안 봐도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뉴욕 맨해튼에 직류전기를 성공적으로 깔아서 도시를 환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곳곳에 세워야 했으니 직류는 비싸고 비효율적이라는 꼬리표를 피할 수 없었죠. 이때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을 보고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직류는 가까운 거리엔 괜찮지만 멀리 전기를 보내려면 답이 없어.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해. 테슬라가 제안한 방식이 바로 교류입니다. 교류는 직류와 달리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흐르는 것이죠. 양방향으로 다니는 기차를 떠올려 보세요. 기차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죠. 교류도 비슷합니다. 전류가 방향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게 매우 쉽습니다. 테슬라는 이 교류 전기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류는 고압으로 전력을 멀리 보내고 목적지에서는 전압을 낮춰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를 자주 세울 필요도 없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전기입니다.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전기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류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가 멀리 갈수록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몇십 킬로미터마다 발전소를 세워야 합니다. 반면 교류는 고압으로 전압을 올려서 전기를 멀리까지 보낸 뒤에 도착지에서 전압을 낮추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뉴욕에서 한번 전압을 높이고 시카고에 도착한 뒤 전압을 낮추는 걸로 끝납니다. 발전소가 거의 필요 없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에디슨이 테슬라의 교류 발전기를 비웃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에디슨은 이미 직류를 기반으로 거대한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그의 직류 시스템은 뉴욕 맨해튼을 환하게 밝혔고 발명왕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대중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교류 전기가 점점 더 주목받고 효율적인 기술로 평가받기 시작하자 에디슨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교류는 살인 전류다 라는 메시지를 대중의 머릿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 충격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개 동물 감전 실험, 바로 에디슨이 고안한 쇼였습니다.
그는 고압의 교류 전기를 동물들에게 흘려보내며 대중에게 경고했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부분 전기의 작동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아있는 동물들이 전기로 쓰러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실험들 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코끼리 톱시 사건이었습니다. 톱시는 서커스에서 일하던 코끼리였지만 관리자의 학대와 사고 끝에 인간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처형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에디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톱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고압의 교류 전류를 톱시에게 흘려보냈고 대중은 이 잔인한 장면을 충격 속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일부 사람들에게 교류 전기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반감을 샀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에디슨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교류 전기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테슬라는 기자들과 대중을 초대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류가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그는 손에 전구를 들고 전류를 자신의 몸을 통해 흐르게 하며 전구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고압 전류를 몸에 흘렸다고? 그런데 멀쩡하잖아. 이 퍼포먼스는 교류 전기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이면서도 마치 마술사처럼 대중을 매료시켰죠. 사람들은 그를 전기의 마술사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에디슨은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전기 의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에디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대중이 교류 전기의 공포를 느껴 자신이 지지하는 직류 전기를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선택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1890년 뉴욕에서 교류 전기를 사용한 첫 번째 처형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17초간의 첫 번째 전기 충격 후에도 그는 살아있었고 두 번째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그의 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증인들은 그 잔혹한 장면에 공포에 휩싸였고 일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중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류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에디슨이 너무 잔인한 걸까? 테슬라 역시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교류 전기가 단순히 안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야심찬 프로젝트가 바로 워든클리프 타워였습니다. 워든클리프 타워는 당대 최고의 혁신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타워는 테슬라의 꿈과 집념을 상징했죠. 그는 대기 중에 전류를 흘려보내 전선 없이도 전 세계로 전력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전기를 공짜로 공급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죠. 그러나 그의 꿈은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로 들렸습니다. 전기를 공짜로? 그게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은 점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테슬라는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재정적 지원마저 끊기며 프로젝트는 좌초되고 말았죠. 그렇다면 전류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에디슨이었을까요? 아니면 테슬라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테슬라의 교류전기가 승리하며 전류전쟁에 막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896년 나이아가라 폭포 발전소의 성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조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1888년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특허를 사들였고 그의 연구를 돕기 위해 로열티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전류 전쟁이 길어지며 웨스팅하우스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고 테슬라에게 로열티를 포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테슬라는 망설임 끝에 계약서를 찢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명이 세상을 바꾸는 데 쓰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결단은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의 협력을 이어가게 했고 나이아가라 폭포 발전소라는 대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발전소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리적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했고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교류 전기는 전 세계 전력 시스템의 표준이 되었고 전류 전쟁의 최종 승리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맛은 두 천재에게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명과 교류 전기는 과학적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늘 과학적 이상을 추구했지만 자본과의 거리두기는 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죠. 말년의 테슬라는 뉴욕의 작은 호텔방에서 쓸쓸히 지냈습니다. 전선 없는 세상, 그것이 테슬라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심찬 프로젝트였던 워든클리프 타워는 자금 부족으로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943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무선통신과 전력전송 기술의 기초는 모두 테슬라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말년에 이렇게 회상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나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테슬라의 아이디어와 실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재평가되었고 그는 현대과학과 기술 혁신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에디슨은 전류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상업적 성공과 발명왕이라는 명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구, 축음기,
영화 카메라 같은 그의 발명품들은 대중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그는 산업화 시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31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에디슨은 끝없이 발명에 매달리며 가족이나 관계보다 기술과 사업에 몰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현대 산업화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혁신을 추구하고 과학 자체를 위해 헌신하며 현대 기술의 기초를 닦은 니콜라 테슬라.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발명으로 대중의 삶을 변화시키고 산업화를 이끌어낸 토마스 에디슨. 누가 더 위대할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대립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전류 전쟁은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보여준 동시에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때 얼마나 큰 희생을 낳는지도 경고했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전등, 전력망, 무선통신 같은 그들의 유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과 뒤에는 동물 감전 실험과 전기의자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합니다. 어쩌면 두 천재가 지금 우리를 지켜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전기를 발명했다면 너희는 그것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용하라.